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정치 속의 철학 이야기, 철학 속의 정치 이야기, 철학 사이다를 진행하고 있는 정치 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특집인데요. 저희들이 철학 사이다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두 편의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요, 1부에서는 트럼프 당선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트럼프의 경제정책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편에서는 트럼프의 대외정책,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망, 북한의 대미 전략 전망과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으로요, 미국 대선의 교훈과 한국 사회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왜 트럼프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적합한 두 분을 저희 게스트로 모셨는데요. 첫 번째 게스트는요, 안병진 경희사이버대학교 미국학과 교수이자 부총장이십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의 결과와 배경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저희들 정태인 카울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께서 오셔서 특히 경제 분야에 집중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두 분 선생님 모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대선의 교훈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한국 사회 전망, 특히 경제적 측면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병진 선생님께서는요, 이번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질서 대 카오스의 전쟁에서 조커가 승리했다.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배트맨이 정말 배트맨 시리즈가 미국 사회를 적나라하게 잘 그려내고 있긴 하지만 아주 그것의 비유를 따와서 아주 멋지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이 미국 공화당,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내 선거에서 가장 많은 후보들이 입후보했던 17명이 입후보를 했는데요. 이 공화당 당내 선거에서 트럼프가 사실상 왕따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16명의 주자들을 차례대로 꺾어내어서 본선에서도 대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과 변화 욕구가 원동력으로 작동했다, 이런 일반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 결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각자가 한 번씩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안병진 선생님부터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첫 질문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문이네요. 저처럼 미국에서 좀 약간 소위 말하는 리버럴 경향, 미국 민주당 경향 사람들은 지금 멘붕인 게 이쪽 경향의 사람들은 거의 99.9% 예상을 못했어요.
지난번에 소개한 제 책에서 예. 양 경향이 거의 문명적 차원의 충돌이다라는 정도로 애매모호하게 넘어갔었는데요. 그래서 한 달 전서부터는 그래도 뭐 힐러리가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의 여론조사가의 아주 최고의 전설적인 여론조사가들도 예. 네이트 실버나 이런 사람들이 뭘 놓친 건가. 지금 심각하게 뭐 술도 먹을 테고 심각하게 지금 자기네들 공식의 오류를 지금 이제 논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사실 네이트 실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사실 엄청나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고 그 정확도가 다 높은 거로 상당히 소문이 나 있는데 이번에 조사 결과가 너무 엉뚱하게 나와가지고 뭐 상당히 좌절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뭐 들었습니다. 정태인 선생님께서 뭐 어떻게 예, 뭐 틀렸죠. 사실 제가 브렉시트를 보면서 미국 선거도 브렉시트처럼 될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9월에 캐나다의 G7라고 하는 행사 때문에 갔었어요. 퀘벡이기 때문에 불어 방송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영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게 CNN이라서 예. 계속 CNN을 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트럼프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CNN 조사에서. 예, 예. 그러니까 막 뒤집어졌죠. 예, 예.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브렉시트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너무나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네. 기준에서는 도저히 용인이 안 되는 실수를 많이 많이 했기 했는데, 때문에 네. 그리고 여론조사도 차이가 점점 벌어졌고 그런데 이게 역전이 되다니 참 놀랐습니다. 당선된 날 네. 국회에서 나와서 오건호 박사가 그러니까 10시쯤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 스마트폰을 보더니 이게 힐러리가 이긴대요. 근데 제가 한겨레 신문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11시 반쯤 와서 뉴스를 켰더니 뭡니까 뉴욕 타임스를 켰더니 70% 확률로 트럼프가 이긴다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왔더니 85%를 밥 먹고 왔더니 95%. 예. 네. 많은 사람들이 우려는 했지만 설마라고 생각했고 또 브렉시트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또 이 브렉시트 때는 사실은 노동당이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반대에 대해서 별로 안 움직였다.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도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설마 했는데 세계의 움직임이라는 게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우리가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그 대선이 있기 4주 전에 제가 그 오마이뉴스에 이 철학사이다 바로 이 책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기사 같은 게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제가 기사를 썼는데 안병진 선생님이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를 가지고 제가 기사를 썼는데 그 3주 전까지 대선에 대한 예측이 어떻게 나오고 있었냐면 확 뭐 3번의 토론회에서도 일방적으로 힐러리가 승리한 느낌이고 그리고 미국의 100대 언론들 중에 아무도 트럼프에 대해서 지지한 언론이 없었고 그리고 40몇 개가 힐러리를 지지하고 있고 뭐 이런 결과들이 쭉 나오고 있으면서 일방적으로 힐러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결론이 막 이제 나오고 한참 유행할 지점이었는데 제가 쓰면서 무언가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해봤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조심스러워야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까지 결과를 보자라고 썼거든요. 잘하셨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맞춘 사람이죠. 사실 지금은 나는 예측했다는 사람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선거 끝나면? 저는 글로 남겼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정말 저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사실 저는 공화당 선거 결과 자체가 되게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공화당 내에서 풀뿌리 기반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렇게 승리하는 거 보고 무언가 이게 뭔가 이 미국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를 겪고 있구나라는 좀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저희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트럼프 당선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누가 트럼프에게 투표했나부터 살펴보면 좋겠는데 제가 이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성태인 교수님께서 자료를 딱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쫙 올라와 있는 걸 제가 봤었습니다. 그런 것만 잘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여기에 뭐 누가 트럼프에게 투표했나 이런 것들이 확고한 자료로 다 나와 있었는데요. 일단 누가 투표했는지 좀 선생님께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인들이 제 기억에는 21%포인트 더 많이 투표를 했고 남성들 그리고 그때 칼리지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로 치면 전문대학쯤 되나요? 예. 그 이하, 중퇴 이하가 훨씬 많이 투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년층이 많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보더라도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이 이제 특히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옛날에 예. 철강이나 자동차를 했던 지역인데 이제는 쇠퇴한 지역. 예, 그 지구와 글로벌리제이션에서 완전 실패한 지역들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트럼프가 그들 그런 지역을 공략을 했고 그쪽이 이렇게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한 거를 우리가 지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트럼프 승리 원인을 그러면 선생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보십니까? 사실 브렉시트도 비슷한데 이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70년대 중후반 이후에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을 미국이나 영국이 채택하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졌으니까 루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피케티가 밝힌 거는 90%의 사람들은 거의 나아지지 않거나 나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이 쌓였고 왜 내가 이래야 되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많은 이유가 있죠. 뭐 세계화도 분명히 이유 중에 하나고 뭐 기술 혁신도 있고 정책 자체가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많이 썼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트럼프는 그게 외부의 원인이다라는 거죠. 우리 내부의 문제는 아니다. 예, 중국의 보호주의 문제고 멕시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못 사는 거다. 그러니까 적을 정확히 설정해주고 그게 외부라고 하니까 분노를 그쪽으로 끌고 간 거죠. 브렉시트도 비슷하잖아요. 브렉시트도 EU 때문에 문제다. 또 이민이 문제라고 하니까 외부 때문이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나쁜 놈들이 불공정한 게임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분노가 이제 갔다라고 볼 수 있지. 어떻게 보면 나치즘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파시즘의 기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도 뭐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안병진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이게 트럼프 승리 원인을 어디로 보십니까? 저도 소장님처럼 이거는 30년대 나치즘 현상의 부활 같은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요. 이제 그때는 왜 기억하시겠지만 30년대 뉴딜로 미국은 이제 나치즘 현상을 이렇게 뉴딜이 그렇게 사실은 나치즘과 거리가 먼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뉴딜 그 정치연합에는 굉장히 그 당시 백인 노동자들도 인종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뉴딜을 통해서 리버럴들이 헤게모니를 가졌던 건데 이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바마 임기 중에 대공황의 그러니까 그 어떤 경제 대위기의 해결을 그러니까 오바마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뭐냐면은 후보가 사고 친 다음에 루즈벨트가 수습하는 거였는데 이번은 사실은 오바마 임기 중에 경제 대위기 한복판이었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뭐 초당적으로 그걸 고친다고는 했는데 그게 이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너 그거 하라고 뽑아줬냐? 너 어떻게 양극화가 더 심해지게 만들 이런 건 이제 소위 이제 잃어버리는 루저 입장에선 그건 굉장한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 책이 그래도 제목은 맞췄어요. 미국의 주인이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인 이제 소위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인데 도대체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뭐 통계로 봐도요.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미국 하위 50%가 미국 전체 자산의 1%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양극화 문제는 정말 미국 사회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제가 이 포퓰리즘의 특징을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백만장자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 포퓰리즘이잖아요. 왜 특히 이렇게 백만장자를 중심으로 일어났을까요, 선생님? 근데 트럼프는 백만장자긴 한데 아웃사이더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실제로 행동도 그렇게 했잖아요. 반면에 힐러리는 이스태블리시드 된 그러니까 굉장히 기득권 세력이고 엘리트라는 게 있었고 이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이 엘리트들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우리는 계속 나빠졌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태블리시드는 다 싫다. 그러니까 엘리트 지식인 다 싫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브렉시트하고 이 트럼프 대선에서 가장 물먹은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에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영국에서 브렉시트 하면 안 된다, 망한다 그러니까 마이클 고브라고 하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나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맨날 틀리는 사람들이다 경제학자들은. 당신을 믿어라 경제학자들 믿지 말고. 근데 이번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수십 명이 포함된 경제학자들이 트럼프 되면 경제 망한다라고 성명을 냈어요. 그게 저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경제학자들이 성명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치학적으로 보면 이건 어떻게 또 볼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그냥 방금 말씀하신 게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김 교수님은 지금 호프집에 저녁 때 가는데 호프집에 트럼프랑 같이 가실래요? 힐러리랑 같이 가실래요? 저는 두 분하고 다 같이 가보고 싶겠는데. 워낙 지적이시니까 그런데 저는 힐러리 여사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힐러리 여사는 안 갈래요. 왜냐하면 힐러리 여사한테 또 거기서 또 강의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힐러리 여사가 영어가 발음이 정확해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힐러리랑 갑니다. 그건 또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처럼 트럼프는요. 그 업법과 정서가 그 자기 아버지 따라 이제 부동산 그 현장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백인 노동자들의 정서가 기가 막히게 묻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부자면서도.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확고하게 좀 옮겨가 보려면 지금까지 트럼프 승인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힐러리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히려 저희들이 왜 패배했는가, 힐러리는 왜 패배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애초에 이제 제가 대선 시작하기 전에 어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은 힐러리의 타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운동의 정당이고요. 예. 공화당은 자본의 정당이거든요. 예. 운동의 정당의 가장 큰 힘은 공감, 그리고 바깥의 기성질서에 대항하는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 당시 가설이 엘고가 지난번에 망했는데 이번엔 좀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으로 생태경제로 가고 그런 리버럴들이 내세울 수 있는 최선치는 엘고 아니면 또 인기 있는 그 이제 엘리자스 워렌이라고 하는 이제 교수님, 그러니까 좀 진보적 교수님. 지금 다음 타임은 워렌의 타임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게 올바르지 않았는가. 2008년에 결국 인사이더에서 오바마한테 졌는데 이번엔 진짜 경쟁자 없는 줄 알고 나오셨다가 샌더스한테 일격당하시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힐러리 여사 입장에서 억울할 수는 있는데 그간 뭐 신자유주의의 사실 대표적인 이제 그 빌 클린턴 부부는 저 재무장관 레리 서머스 보세요. 그야말로 금융자본화의 그 아주 선두주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아웃사이더 포지션을 취할 수가 없죠. 스탠스가 꼬이죠. 그거는 힐러리가 왜 졌는지는 샌더스가 후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면 그 질문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뭐 없었던 일이니까 그냥 생각해보는 거지만 왕창 이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 기반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나 샌더스나 둘 다 불평등을 공격했는데 다만 원인을 반대로 찾았죠. 그렇죠. 보호주의는 비슷한 면이 있지만 트럼프는 내부의 이민들 때문이고 외국 때문이라고 얘기했지만 샌더스는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불평등을 극복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샌더스의 지지자들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 루저들, 세계바의 루저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만약 샌더스가 나왔으면 그 표는 갈라졌을 것이고 나머지 표는 민주당 표는 먹었을 테니까 많이 이겼을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힐러리와 샌더스의 차이가 힐러리가 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안명진 교수님께서는 제가 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이때까지 팔로우한 걸 보면 뭐 샌더스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이제 샌더스가 일관되게 이제 진보적 노선을 이제 지켜왔던 거 이거는 정말 뭐 그 고결함. 근데 다만 저는 샌더스가 이민 문제라든가 21세기 이제 생태,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하십니다. 이분은 이제 이제 계급 문제 이슈. 그래서 정 소장님 말씀처럼 샌더스가 나와서 이제 계급 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이제 뭐 인종이라든지 다양한 이슈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다뤄서 만약 힐러리 여사를 꺾었다면 그럼 정말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고 흥미로운 선거가 그러니까 두 양쪽에, 그러니까 저희 학문적으로 정치학계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 얘기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건 나쁘게 생각하는데 저는 한국에 왔을 때부터 계속 포퓰리즘은 정치에 있어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다만 그게 이제 어떤 방향이냐. 그게 진보 포퓰리즘이냐 아니면 보수 포퓰리즘이냐 문제. 그래서 진보 포퓰리즘과 뭐 트럼프는 꼭 보수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묘한 그 백만장자 포퓰리즘이 한번 같이 충돌했다면 훨씬 더 아젠다도 분명해지고 훨씬 더 유권자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돌아간 이미 지나간 열차를 불러봐야 소용없지만 너무너무 안타깝고 왜냐하면 힐러리 여사의 그 판단이 민주당 주류들의 저 판단이 자기네들만 고생하면 또 모르겠는데 세계 대통령이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 이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영향을 다 감당하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을 그러니까 우리도 투표했어야죠. 우리도 투표를 했었네. 네, 세계의 거버넌스는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저는 그 샌더스 후보를 밀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 몽테스큐에를 공부할 때 몽테스큐에가 삼권 분립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권력은 오로지 권력만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던 게 그러면 포퓰리스트는 포퓰리스트밖에 못 잡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포퓰리스트에 이 보수 포퓰리스트에 맞서서 진보 포퓰리스트가 부딪히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사실은 샌더스를 훨씬 더 좀 지지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뭐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포퓰리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나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폴라니가 대응운동이란 말을 썼을 네. 때 그게 예. 포퓰리즘이거든요. 아, 예. 특히 이제 시장 원리로 사회를 조직해버리면 사회가 찢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응운동에 나서는데 그 대응운동은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는 거죠. 아, 예. 포퓰리즘이 지금 막 나온다는 거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불평등에 대해서 진보 쪽에서 나온 게 뭐 포데모스라든가 또는 시리자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그쵸. 있을 예. 수 있고 반대로 보수 쪽에서 나온 것들이 지금 트럼프 현상이라든가 브렉시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예. 시애틀의 모임이라든가 오큐파이도 다 그런 대응운동이고 진보 쪽인데 확실한 정치적 계기를 가지고 뭔가 바꾸는데 아직 진보가 정확한 세계화라든가 기술 혁신 뭐 4차 혁명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못 내놓은 채 사실은 월스트리트하고 같이 가고 있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른바 사회민주당 계열이 전부 월스트리트나 런던 시티하고 같이 가고 있었으니까 일반 민중들 보기엔 저것들도 똑같은 놈들 이런 느낌, 엘리트들이 저렇게 논다라는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게 지금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엘리트들은 뭐 이게 성향을 가리지 않고 다 똑같다. 우리들한테 뭐 결국 줄 수 있는 건 없다. 결국 우리들한테 줄 수 있는 건 기존의 정치 체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많이 작용했다라는 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심지어 레디칼 쪽에 예. 슬라브의 지지액은 트럼프를 지지한다.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지지가 트럼프의 어떤 그 경제 노선을 지지한다기보다 예, 예. 지지액이 판단하기에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는데 예, 예. 지지액이 판단하기에는 뭔가 흔들 수 있다. 예. 이 시스템을 흔들어야 된다. 예, 예.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떤 진보의 여지가 생긴다. 예, 예. 글쎄요. 뭐 사실 전 개인적으로 지젝한테 별로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요. 아, 그래요? 지젝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말하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그래요? 저는 옛날에 촘스키랑 논쟁 봤을 때 촘스키가 지젝한테 그랬잖아요. 나는 언어학자인데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막 다행이네요. 예. 저는 저 지적 책을 한 2페이지 읽다가 예. 지적 열등감에 예, 예. 이렇게 저 젊은만은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그 사실은 전 지젝 읽을 때 전 좀 별론 것 같아요. 항상 지젝이 정말 옳은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젝이 항상 말해주는 포인트가 있긴 있는데요. 뭐 그래도 저는 별로 지젝의 그 개인적 강연이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 별로 동의되는 포인트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오늘 제가 예. 소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건데 예. 지젝의 그런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게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근데 네. 30년대하고 예. 아까 예, 약간 나치즘. 비교를 했는데 그 30년대에 대한 대응이 세 가지가 나타났잖아요. 나치즘이 있었고 뉴딜이 있었고 소련이 있었죠. 예. 근데 이것들이 지향이 다 포퓰리즘에 바탕을 둔 거고 동시에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예. 그런 어떤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똑같은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정책은 달랐지만 하여튼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같은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어떤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파시즘 같은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잘하면 뉴딜이라는 쪽으로 뉴딜과 같은 새로운 어떤 전망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는 뭐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전 세계적 기운형으로 보면 저는 이 보수 파퓰리즘이 훨씬 더 진보 파퓰리즘보다는 강하게 나타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지난 신자유주의 몇십 년 동안 이 사회민주당 계열 쪽이 너무 끌려가 버린 거죠. 똑같은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로 지금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죠. 우리나라 예. 민주당도 그렇죠.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로 인식되고 사실 제가 지금 민주당 보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무능해 보이고 이제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이 없어 보이고 뭐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요. 좀 그렇게 보이는 성향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이야기를 조금 옮겨서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정태인 선생님께서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사실은 좋겠습니다.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바마나 힐러리 이러면은 이게 체계적으로 이 학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오바마 노믹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읽어보면 이제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가 예측이 가능한데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도 정책이 뭐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억지로 갖다가 플랫폼을 이제 자기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읽어보면 확실하게 보여지는 건 보호주의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진단이 그러니까 미국이 위대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중국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국에 당장 관세를 45% 때리겠다. 두 번째는 똑같은 보호주의인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이건 한국 또 대상국입니다. 사실 이 환율 문제는 이미 힐러리도 몇 번 우리가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가면서 사실은 샌더스나 트럼프나 힐러리도 그쪽으로 많이 끌려가서 했지만 아무도 그렇다고 해서 힐러리가 됐을 때 이 TPP라든가 이런 거를 중단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할 것 같아요. TPP도 중단시키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이게 사실은 이미 오바마 때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이미 이 환율 슈퍼 300일조라는 게 미국 법에 있어요. 근데 그 아직 실행은 안 했는데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둔다. 시정하라 이제 주장하는 거죠. 중국이나 한국에. 그다음에 WTO나 IMF를 통해서 압력을 가한다. 세 번째는 보복 관세를 때린다. 가령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 한국의 환율은 1,100원이어야 하는데 지금 1,300원이다. 그럼 그 200원 때문에 1,000억 달러의 손해를 미국이 봤다. 그럼 1,000억 달러 관세를 한국 물품 아무데나 때리는 거죠. 거의 뭐 깡패입니다. 근데 미국 법에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다만 대통령이 그걸 실행을 안 하는 거나 못 하는 건데 트럼프는 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은 무섭잖아요. 근데 WTO에 가입되어 있는 한 그렇게 자기들이 국내법이 있다고 해서 그걸 실행할 수가 있나요? 네, 미국은요. 아, 미국은 할 수 있어요? 미국의 슈퍼 300일조 있잖아요. 미국의 슈퍼 300일조는 덤핑을 해서 손해를 봤다고 하면 그 액수만큼 그 나라의 물품에 아무 물품이나 때릴 수 있는 건데 그걸 환율까지 추가한 게 환율 슈퍼 300일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사용하지 못하죠. 너무하면 이제 자기도 안에도 반대가 많고 근데 이제 트럼프는 할 거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하기 어려울 거다. 중국 소비재나 부품을 수입 안 하고 미국이 움직이지 힘드니까. 근데 본때를 그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대상은 대만이나 한국이기 쉽다. 아, 중국에게 경고를 날리는 대상으로서 한국과 대만을 선택하기 쉽다라고. 예, 이미 뭐 자기들의 오바마 시대에 마련한 기준을 다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흑자가 GDP 6% 이상이거나 뭐 이런 조건들을 이미 다 한국은 넘어서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사실은 마음 먹으면 상당 부분은 진짜 하실 수 있는 게 이번에 공화당 이 플랫폼 선택한 게요. 공화당이 원래 그런 정당이긴 한데 맨 위에 정강 정책의 맨 위에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미국은 예외주의 국가다. 때리고 들어갑니다. 원래 사실은 그렇게 행동해 왔어요. 미국의 리버럴들도. 하지만 그걸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까지는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파리 기후변화 협약, 뭐 TPP, 이 모든 게 다 세계 기준, 글쎄요. 근데 오바마하고 확 달라지는 거는 사실은 무역이나 이쪽 통상보다는 환경 쪽은 확 달라질 거예요. 오바마는 분명히 이게 파리 기후 협약에도 참여했는데 지금 트럼프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기후협약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해버려요. 사기. 그리고 그 전에 이 온실가스 규제는 전 세계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안 하겠다라는 정도까지 나가고 있고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다 없애겠다. 대신에 석탄, 석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거 뭐죠? 셰일가스 증산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뭐 이게 보니까 엄청난 타격이 저희들한테 미치는 걸로 좀 보이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TPP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화당이 사실 오바마를 도와서 추진했던 정책이었잖아요. 사실은 민주당이 도와주지는 않아서 오바마가 공화당을 통해서 추진하던 정책이었는데 아무리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자신 대통령이 됐다고 할지라도 공화당이 이 정책을 포기할까요? 아닌데 또 확실히 이 동력은 떨어지겠죠. 원래 TPP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12개 나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행정부가 USTR이 가령 열심히 안 나서면 각국의 반대파들이 힘을 얻을 거고 그러면 장기 표류할 수 있어요. 가령 한일 FTA 지금 협상한 지가 20년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미 FTA, 나프타, TPP의 핵심 뭐냐면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입니다. 이걸 WTO 수준으로 안 되겠다. 지적재산권 더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하는 거 더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FTA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뭐냐면 제조업 위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제조업이 돌아오게 하겠다. 사실 거기가 일자리가 생기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은 상대적으로 제조업은 내주고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에서 이익을 보는 그런 협상인데 물론 그걸 그냥 없애진 않아요. 왜냐면 이건 월스트리트나 이 실리콘밸리 이익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냅두고 제조업은 더 미국이 유리하도록 예를 들어 자동차 관세를 높인다든가 뭐 이렇게 지금 아마 재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FTA도 그런 방향으로 이제 당연하죠. 흘러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 한미 FTA도 재협상한 거는 결국은 자동차하고 쇠고기였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또 다시 이제 재협상하자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큰 틀에서 이 TPP는 포기되진 않을 거지만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 훨씬 규제들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TPP는 포기. 예, TPP는 포기한다고요? 예, TPP는 아마 막 추진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예. 이미 있는 나프타라든가 나프타, 예. 그러니까 한미프티는 사실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나프타는 여러 번 언급을 했거든요. 예. 나프타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 맺은 건데 예. 그쪽에 이제 제조업 관세를 원위치시키겠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는 35% 관세를 때리겠다 그러죠. 그래서 중국에는 45% 관세를 때리겠다. 사실 멕시코가 지금 공포에 쌓여 있죠. 네. 사실은 뭐 멕시코에는 그 사이에 국경을 세우고 국경 세우는 비용은 멕시코 니네들이 내라라고 말하는 약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제가 하는 걸 들어봤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리가 사실 많이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도 뭐 영향을 받으니까 많이 충격을 받았고요. 거기다가 이 충격 받은 상태에 대해 우리가 또 앞서 한번 충격을 받은 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또 이제 일어났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한테 약간 어떻게 보면 식물 정부인 상태에서 정부가 대응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경고들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이런 상태에서 진짜 한국이 어떻게 뭐 대응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한국이 정말 이런 위기가 정말 닥쳐오는 것이 현실인지에 대해서 좀 경제학 자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예. 네, 저는 뭐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년 동안 우리나라를 끌고 온 정책 기조는 수출만이 살 길이다예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서 수출을 늘리면 수출이 잘 되면 대기업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서 경제 성장을 하는 건데 지금 수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내년엔 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브렉시트 협상이 이제 유럽에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유럽 경제라는 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트럼프 역시 보호무역주의로 나온다는 거는 수출 증가율이 미국에서는 틀림없이 마이너스로 갈 거라는 얘기거든요. 수출이 안 되는데 임금까지 떨어뜨리면 지금 노동개혁이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살 길이라는 노동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일반 해고의 자유잖아요. 그럼 임금도 떨어질 거고 그러면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소비가 동시에 줄어드는 상태에서 기업이 투자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도 2.5% 정도 성장을 하는 건 2.3% 정도는 건설이 한 겁니다. 주택건설이. 주택건설이요? 예, 나머지 0.2%만 지금 소비와 설비 투자가 된 거예요. 근데 주택건설도 이게 너무 많이 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주택을 사기에는 사람들 빚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더 이상 빚져서 집 사는 게 불가능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2.5% 빼버리면 0%밖에. 수출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설비 투자는 금년에 마이너스일 거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가는데 만일에 이 체제가, 박근혜 체제가 1년 더 간다 그러면, 망한다고 봐야죠. 망국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망국의 현상이 너무 많이 나타나잖아요. 보통 무당이 설치고 뭐 이런 다 망국 현상인데. 아니 사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뭐 질문을 하다가 머릿속에서 약간 정지 상태가 오는데요. 지금 이런 식물 상태? 지금 정부가 식물 정부인데 저의 머리도 약간 식물 상태가 되는 느낌이 오는데 안명진 선생님께서는 좀 어떻게 이 경제에 대해서 사실 그 소장님이나 김상조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이제 한국은 디스토피아로 간다. 이게 특히 원래는 내년 내지는 2018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심각한 상황을 많이들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내년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외교안보에 있어서 트럼프와 누가 조합이 되느냐라는 건 우리 한반도에 사활적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거 이상으로 사실은 우리 한반도 노선에 있어서 우리들의 역할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만약 최악의 조합이면 그래서 뭐 요즘에 인터넷에 무슨 유머들이 떠돌던데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긴 그렇고 한쪽이 좀 바보 같으면 한쪽은 지적이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그래서 과연 이번에 정말 빨리 이 사태가 수습돼서 조기에 좀 지혜로운 이제 조합이 돼야 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초기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친하지 말고 외치만 하게 하자 그러는데 저는 외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내친해도 돼요. 근데 외치든 요새 박근혜 정부에서 정책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를 잘 보면 한일 군사보호협정, 사드 이 퍼주고
강대국한테 뭔가 주는 거를 지금 빨리빨리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외교에 나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저는 사드 포대를 하나 더 설치한다고 이 사람이 들고 나올 수도 있고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 다 해주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얼마 전에 통화하는 거 보니까 그런 통화를 통해서 자기 입지를 확고히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무너진 이 위치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네. 예. 아, 정말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난감한 상황에 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면 전 여기서 또 하나 묻고 싶었던 게 사실 제가 오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브라질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브라질에 이번에 올해 딜마 루세프라는 그 여성 대통령이 탄핵돼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작년에 페트로보라스라는 그 공공기업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 에너지를 관리하는 공공기업의 부패 때문에 브라질에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 해 때 그 부패 스캔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완전히 사실은 딜마 루세프가 거의 역할을 못했던 해였는데요. 그의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작년에 마이너스 3.1%더라고요. 네, 뭐 물론 그때 상황이 중국이 경제 성장을 늦췄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철강이나 아니면 원자재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때 원자재 수출 국가들이 전부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러시아, 브라질 뭐 이런 대규모 원자재 수출 국가들이 그 영향도 있었겠죠. 물론 대통령의 식물 상태면은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확실해지면은 아무 행동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설비 투자 안 하고 소비도 안 하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늘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장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도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여기서 다시 한번 옮겨가서 미국 대선 결과가 이제 한국 정치에 던지는 시사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안병진 교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실은 이제 지금 이번 선거에서 단지 대통령만 바뀐 게 아니라 풀뿌리에 가서는 사실 상하원이 다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는 결과가 나와서 미국 정치 시스템에서 대통령, 상원, 하원이 다 한 당에 장악되는 경우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완전히 그렇게 일률적으로 이제 그 장악되면서 공화당이 독주가 벌어지는 상태가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안병진 선생님께서는 이렇다고 해서 공화당의 독주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태행적인 어떤 트럼프의 포퓰리즘과 필연적으로 미국의 첨단 자본 분파, 리버럴, 사회운동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트럼프 현상 같은 것들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 같은 게 있을 수 있나요? 사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 과연 예견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혼돈의 시기,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혼돈과 역풍의 시기인데 이 시기가 조금 정제되고 나면 저는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게 이거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얘기인데 저는 조금 미국의 리버럴들은 기술 유토피아적인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전 그게 오히려 더 걱정돼요. 뭐 트럼프 같은 퇴행적인 세력은 20년, 30년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미국에서의 그런 기술 유토피아적인 환상, 뭐 지금 앨런 머스크가 100만을 100년 내에 이제 화성으로 보내겠다는데 뭐 그건 뭐 대담한 시도인데 지구를 우리가 망쳐놓은 거 정도로 우리는 충분히 반성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왜 화성까지 그렇게 망치려고 하는지 그런 점에서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런 어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미국이 꼭 지금 트럼프 현상만을 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경우에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한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포퓰리즘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현재 야권은 과거 민주화운동 세력들인데 글쎄요. 이 그간 뭐 제3의 길, 네오리버럴리즘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돌아보시면 지금 어떤 세상에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우리는 트럼프 현상을 이미 겪었잖아요. 그런데 뭐 미국도 브렉시트 보면서 아무것도 안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약 6개월이었지만 우리가 이명박 5년에 박근혜 4년, 9년 동안 우리를 겪었고 저는 촛불의 희망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캐나다 교수하고 하는 일이 있는데 캐나다 교수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야, 너네는 너 샤머니즘하고 살려고 힘든 건 내가 아는데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된다. 빨리 너 보내라 이렇게 왔는데 근데 지금 그럼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이 외국 사람 밖에 나와서 어떻게 보나 했는데 우리 100만 촛불 이후로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미국 애들도 엉터리잖아요. 한국이 제일 낫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국 기자가
시궁창에서 핀 장미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기사 제목으로. 예. 근데 만일에 지금 100만 촛불이 정권을 바꾸고 이 신자유주의 일변도의 경제 정책 기조까지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전 세계적 절망 속에서 핀 장미꽃이라는 거죠. 아, 그 선생님께서는 이 촛불이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에 관한 항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있습니다. 예. 사실은 2008년 촛불 때도 처음에는 광우병 우려 쇠고기 때문에 나왔지만 그다음에 의료 민영화라든가 여러 의제로 지금 그게 펼쳐져 나갔는데 이게 불행하게도 이명박 첫 해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너무 멀고 정치적 계기들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게 6개월이나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결실을 못 맺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늦어도 내년 11월이고 그 전에 사실은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만일에 과도 정부가 생기면 이 촛불들이 이 과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요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플랫폼 같은 것들을 시민들이 만들어서 제시를 할 거고 이번에 우리 추 대표가 보듯이 그 요구에서 벗어나면 하루 만에 행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는 발전한다면 그야말로 전 세계적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장미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이렇게 좀 우리가 지금까지는 스페인 포데모사나 이런 흐름들을 잘 받아안지를 못했어요. 물론 일부 와글이나 이런 좋은 시도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결정적 계기를 정말 시민 정치의 어떤 전환기 이때 우리가 이런 좀 플랫폼 같은 거를 이제 비트코인 을 활용한 지금 이제 활용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위대한 좀 새로운 민주주의적 전망을 한번 같이 열어갔으면 그것이 단지 이제 보수 언론이 얘기하듯이 그냥 으쌰으쌰가 아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처럼 이거는 지금 이제 21세기에 맞는 뉴딜 이에 대한 걸 집단적 상상을 같이 시민들과 함께 해보는 그런 장이 되면 우리는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는 뭐 그렇게 절망만 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미국 지식인들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야 니네도 좀 이렇게 가자 이런 어떤 좋은 희망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시민들이 이렇게 대응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제도적 장치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 뭐 우리가 아무리 이 평화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 평화시의 약점은 사실 그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이 목소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화시는 솔직히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눈치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신자유주의와 함께 또 무너진 게 뭐냐면 대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시민들이 생각하고 따로 놀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방향 없는 불만이 르상티만 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건데 만일에 이게 직접 민주주의적인 어떤 제도를 힘이 제도적인 거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어떻게든 지금 좀 앞으로 뭐 개헌도 해야 될 건데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지 그것들이 어떻게 잘 반영되게 할 건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정치 제도에서도 일대 개혁 같은 거를 한국에서 시작할 수 있다. 요새 저는 이 절망 속에서 무조건 희망을 희망의 상상적으로.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개헌 과정이 아주 중요해지겠네요. 아직은 저는 개헌 얘기를 할 때는 아니고 지금이야. 지금 어떻게 박근혜 씨를 어떻게 끌어내리느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박근혜 하야가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그거는 정착적으로도 대통령께서 지금 헌법제도가 잘못돼서 잘못하신 게 아니라 지금 헌법제도와 무관하게 잘못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개헌을 얘기하는 타임은 전혀 아닙니다. 어떤 헌법이 셔머니즘을 방지하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외국 사람은 샤머니즘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한대요. 진짜 무당들이. 진짜 무당들이. 그러네요. 뭐 어디 발표했다 그러더라고요. 무당이라는 용어 쓰지 말라고. 진짜 무당들은 천기를 누설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벌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자제하는 삶을 산다. 최순실 씨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자제는 전혀 없는. 그러면 뭐 이렇게 제가 너무 먼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이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정치에 던지는 시사점을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음 대선이 온다면 우리 대선 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깊이 있는 건 소장님이시니까 전 짧게만 얘기하면 두 가지. 하나는 이런 시민들의 시민 정치의 거대한 바다. 이 힘 속에서 자신들의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감수성이 아니라 이 시민의 감수성을 받아안는 것. 그리고 그걸 단지 받아안는 거에 지나지 않고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지나서 이제
지금 뭐 소위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제와 정치에 대한 좀 전망들을 내세우시는 거. 예. 그랬을 때 중도 보수적인 사람들도 어떤 견인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정말 결정적인 시기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이 잘 안 보여서 참 고민입니다. 예, 저희가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예, 예. 근데 일단 대통령이 되거나 입각을 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재벌들 눈치를 보고 보수 언론 눈치를 보면서 실제로 개혁을 한다고 들어가서 개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전 그날이 기억이 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가 기각돼서 돌아온 날 우린 비서관들이 앞에 서 있다가 박수 쳤죠. 그랬더니 씩 돌아보더니 우리 이제 제대로 개혁 한번 하자이? 하고 들어왔는데 안 하셨어요. 문재인 대표도 후보로 나섰을 때 저는 뭐 참여 안 하려고 했는데 이종우 선생님이 하도 하라 그래서 갔더니 우리가 초기에 참 개혁을 과감하게 했으면 좀 달라졌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고 특히 재벌 문제 불평등을 확 대폭 줄이는 그런 정책들, 뭐 임금을 올리기도 하고 하청 단가를 함부로 후려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눈치 보면서 못했던 건데 이번에는 시민들이 힘으로 밀어주니까 그걸 갖다 그 힘으로 바탕으로 해서 재벌 개혁도 하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바뀝니다. 지금 현재 그쪽밖에 또 방향이 없어요. 지금 재벌 믿고 있다가 우리나라 망합니다. 예. 아니, 뭐, 미국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에 관해서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제 뭐 정리할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확실히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결국은 리더십만으로는 변화가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가 옳다고 믿는 리더십이 있다면 그 뒤에 시민이 강력한 지지로서 그걸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이 개혁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위기 속에 있지만 이것이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가지고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뭐 다음에도 또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